이 병원에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밤마다 너무 무서워요. 희숙 씨는 평생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아들 진수를 낳고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로는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때 진수의 나이가 겨우 5살이었습니다. 아줌마 고등어 한 마리만 주세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시장에 나가 좌판을 펼쳤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트고 갈라져서 생선 비늘에 손을 베이는 날이 많았지만 희숙 씨는 한 번도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여름이면 뙤약볕 아래서 생선 냄새와 씨름하고 땀을 뻘뻘 흘려가며 장사를 했습니다. 진수야, 엄마 조금만 더 벌면 너 학원 보낼 수 있어. 조금만 참아라. 희숙 씨는 아들에게 늘 미안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처럼 좋은 옷도 사주지 못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이지 못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만큼은 자신처럼 힘들게 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진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우유 배달을 하고 중학교 때는 신문 배달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시장에 나가시면 진수도 새벽에 일어나 신문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참고서를 사고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진수가 전교 1등을 한 날, 희숙 씨는 생선 비린내 나는 손으로 아들을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 악착같이 살아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진수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저 법대 갈 거예요. 엄마같이 열심히 사시는 분들 부당하게 당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희숙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생선 비늘로 상처투성이가 된 어머니의 손과 공부하느라 굳은 살이 박힌 아들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진수는 본인의 말대로 바람대로 법대에 입학했습니다. 희숙 씨, 아들 법대 보냈다며? 대단하네. 시장 상인들이 축하해 주었지만 희숙 씨의 고생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책을 볼 수 있도록,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야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진수는 사법고시에 도전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떨어졌습니다. 희숙 씨는 낙담한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진수야, 엄마는 믿는다. 너는 할 수 있어. 그리고 2년 뒤 진수는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장사를 쉰 적이 없는 희숙 씨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아들과 함께 한바구음을 지으며 평생 가장 맛있는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마친 진수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 바닥에서 흘린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수는 연수원 동기였던 혜영과 결혼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장사 그만하시고 저희랑 같이 사세요. 진수와 혜영은 희숙 씨를 설득했지만 희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난 시장이 좋아. 여기가 내 삶의 터전이야. 하지만 세월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희숙 씨는 69이 되던 해부터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시장에서 거스름 돈을 잘못 주기도 하고 집 주소를 잊어버려 길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수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혜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오늘 시장에서 길을 잃으셨는데 다행히 아는 상인분이 집까지 모셔다 드렸대요. 진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몇십 년을 다니던 그 시장길을 잊으셨다니.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도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잘 관리하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진수는 그날부터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를 하고 있는 진수와 혜영이 어머니를 보살피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희숙 씨는 낮 동안 혼자 집에 있다가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현관문을 열어놓은 채 잠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한밤중에 나가셨다가 파출소의 도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진수야,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되는구나. 어머니가 자책하는 모습을 보며 진수는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신 어머니가 이제 자신을 짐이라고 말씀하시다니. 진수와 혜영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둘 다 직장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어머니를 24시간 돌볼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님,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희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부부의 힘든 모습을 보아온 터라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남구에 위치한 푸른 소나무 요양병원은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시설도 좋아 보였습니다. 병원장 최영식은 진수 부부를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어르신을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24시간 간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으며 진수는 환자 보호자 직업란에 그저 공무원이라고만 적었습니다. 최영식 병원장은 차트를 힐끗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니 병원비 걱정은 없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희숙 씨는 4인실에 배정되었습니다. 같은 방에는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 계셨습니다. 그중 한 분은 박순자 할머니로 희숙 씨와 금세 친해졌습니다. 저는 노량진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했어요. 어머, 나는 종로에서 떡볶이 장사를 했는데 우리 통하겠네. 두 분은 시장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진수는 어머니가 웃으시는 모습을 보며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도 자주 드릴게요. 그래, 진수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엄마 여기서 잘 지낼게. 하지만 희숙 씨가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눈빛은 쓸쓸했습니다. 첫 번째 면회를 갔을 때는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해 보였고 병원 음식도 잘 드신다고 했습니다. 진수는 용돈으로 10만 원을 드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필요하신 거 있으면 사드세요. 그래, 고맙다. 두 번째 면회를 갔을 때 진수는 어머니의 팔에 멍이 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 그냥 문에 부딪혔어. 나이 먹으니까 어딘가 자꾸 부딪히네. 노인이 몸을 가누기 힘들어 부딪힐 수 있다고 생각한 진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면회 때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진수야, 용돈 좀 줄 수 있니? 어머니,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벌써 다 쓰셨어요? 그게 할머니들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랬더니. 진수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간식을 사드시나 보다 생각하고 이번에는 20만 원을 드렸습니다. 혜영도 의아해했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식사도 다 나오고 간식도 제공되는데 그렇게 돈을 쓸 일이 있을까요? 글쎄요. 어머니가 병원 친구분들 간식 사주시나 봐요. 하지만 네 번째 면회 때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어머니의 몸 이리저리 살펴보니 다리에도 멍이 있었고 이번에는 30만 원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세요? 지난주에 20만 원을 드렸는데. 진수야, 그냥 필요해서 그래. 희숙 씨는 말을 흐렸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진수와 혜영은 간호사실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돈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혹시 뭘 사시는지 아시나요? 당직 간호사 김미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어르신들이 매점에서 과자나 음료수 사드시는 정도인데요.
크게 쓰실 일은 없으실 텐데요. 하지만 김미선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5번째 면회 날 희숙 씨는 옆구리를 자꾸 만지며 아프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응, 며칠 전부터 자꾸 쑤시고 아파. 진수는 즉시 병원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노안이시니까 여기저기 아프실 수 있습니다. 파스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진수는 어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모시고 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다른 병원에서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시죠. 강남 성모병원 응급실로 모셨고 혜영도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본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면담실로 오시겠습니까? 진수와 혜영이 면담실에 들어가자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의 갈비뼈에 금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외부 충격에 의한 골절로 보입니다. 외부 충격이요? 네, 그리고 팔과 다리의 멍도 단순히 넘어지거나 부딪힌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건 구타의 흔적입니다. 진수는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구타요? 대체 누가? 의사는 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머리 쪽에서도 타박상이 발견됩니다. 이것도 구타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희숙 씨에게 물었지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요양병원으로 돌아가야 해라고만 반복하셨습니다. 어머니, 누가 때렸어요?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하지만 희숙 씨는 고개를 저으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진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그 병원에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퇴원시켜야겠어요. 다음 날 진수와 혜영은 푸른 소나무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혜영은 어머니와 차에서 기다리고 진수는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무과에서 퇴원 수속을 밟는데 직원이 물었습니다. 갑자기 퇴원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그러시면 병원장님께 말씀드리고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최영식 병원장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어머니를 다른 곳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는 치매 환자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퇴원하겠습니다.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최영식 병원장은 마지못해 퇴원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진수가 병원 로비를 나서려는데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시던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진수 씨 잠깐만요. 박순자 할머니는 주위를 살피며 진수를 병원 뒤편 작은 정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진수 씨 내가 이런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꼭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박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요? 네, 밤에 간호사와 간병인 몇몇이 우리 같은 치매 환자들을 때리고 돈을 빼앗아요. 진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할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희숙 씨만 당한 게 아니에요. 나도 당했고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여럿 당했어요. 근데 말을 못해요. 말하면 더 맞으니까.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나는 치매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정신이 또렷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괴롭힘이 그리 심하지 않아요. 하지만 말하면 이 핑계 저 핑계로 당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런데 희숙 씨가 퇴원한다니까 이제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박순자 할머니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주로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와요. CCTV가 없는 화장실이나 샤워실로 데려가서 때리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해요. 안 주면 더 때리고 특히 처음 온 환자들한테 심해요. 누가 그런 짓을 했어요? 간호사 김미선, 간호조무사 이정아, 간병인 박철수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병원장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몇 번 말했는데 오히려 우리 보고 치매 환자라고 헛소리한다고 했어요. 진수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금껏 법을 집행하는 일을 해오면서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봐왔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나도 두렵지만 이제는 누군가 나서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진수는 곧장 병원장실로 향했고 병원장을 향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장님, CCTV 영상을 공개해 주십시오. 최영식 병원장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CCTV요?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제 어머니가 이 병원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CCTV에 다 찍혀 있을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 병원에서 폭행이라니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다른 병원에서 진단받았습니다. 구타에 의한 골절과 타박상이라고요. 최영식 병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이 치매가 있으시잖아요. 혼자 넘어지셨을 수도 있고. 그럼 CCTV를 보여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제 어머니가 혼자 넘어지신 거라면 그게 찍혀 있겠죠. CCTV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함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최영식 병원장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하시려면 하세요. 법적으로 하신다고 해도 무섭지 않아요. 진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서 기다리던 혜영을 따로 불러 자초지종을 설명하였고 혜영이 화를 참으며 진수에게 물었습니다. 병원장은 뭐래요? CCTV 공개를 거부하네요. 혜영은 남편의 굳은 표정을 보며 미간을 찌푸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다급한 손놀림으로 CCTV 열람 협조 공문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서 동기인 강민호 검사가 커피를 마시다가 진수의 모니터를 힐끗 봤습니다. 야, 진수야. 그거 푸른 소나무 요양병원 아니야? 응, 왜? 강민호가 의자를 가까이 당기며 말했습니다. 야, 그 병원 지금 우리가 수사 중이야. 뭐 때문에? 의료기기 및 의약품 납품 비리 건인데 병원장 최영식이 납품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받은 정황이 포착됐어. 지금 여러 요양병원이 엮여 있는 큰 사건이야. 진수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강 검사, 자세히 좀 설명해 줘. 강민호가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납품업체 영업사원이 제보를 했어. 병원장들이 특정 물품을 납품받고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거야. 푸른 소나무 요양병원도? 응, 최영식 병원장이 주동자 중 한 명이야. 지난 3년 동안 10억이 넘는 돈을 받았다는 정황이야. 진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강 검사, 내가 그 병원에 대해 아는 게 있어. 진수는 어머니가 당한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강민호의 표정도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런 개자식들, 환자를 폭행하고 갈치까지 해? 이건 완전히 조직적인 범죄네. 강 검사, 내가 먼저 폭행건부터 처리할게. 네가 맡은 비리건하고 같이 가면 그 병원 완전히 박살낼 수 있어. 두 사람은 굳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사흘 후 진수는 민호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과 CCTV 열람 협조 공문을 들고 푸른 소나무 요양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함께 온 수사관들과 병원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세요? 진수는 차갑게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진수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러 왔습니다. 원무과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침 최영식 병원장이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진수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당신이 검사였어? 최영식 병원장은 환자 차트를 떠올렸습니다. 분명 보호자 직업란에 공무원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저 일반 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다니. 아니,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을 또 뭡니까? 병원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건 본인이 더 잘하실 텐데요. 여기 함께 오신 강민호 검사께서 압수수색을 진행하실 겁니다. 저희는 CCTV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진수와 수사관들은 지난 2달간의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병실 풍경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돌보고 보호자들이 면회를 오는 모습들. 하지만 밤 시간대 영상은 달랐습니다. 오후 11시 30분경 간호사 김미선이 희숙 씨가 있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잠들어 있던 희숙 씨를 깨워 복도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CCTV 사각지대인 샤워실 쪽으로 데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약 10분 후 희숙 씨가 다시 나왔을 때는 다리를 절뚝이며 걷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밤에는 간호조무사 이정아가 같은 방식으로 다른 환자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간병인 박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일주일 전 영상이었습니다. 새벽 2시경 김미선이 희숙 씨를 다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복도에서 희숙 씨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당장 이 사람들 다 불러오십시오.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김미선, 이정아, 박철수가 CCTV실로 불려왔습니다. 세 사람은 영상을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변명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진수는 더 많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석 달간 최소 10명 이상의 환자가 같은 방식으로 폭행당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김미선을 신문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김미선은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환자들이 말을 안 들어서 살짝 혼내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치매 할머니가 그 일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가져가도 모르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업무 중에 받은 스트레스를 치매 노인분들을 상대로 화풀이 폭행과 갈취를 시작한 거군요. 죄송합니다. 이정아와 박철수도 비슷한 진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점점 액수가 커졌습니다. 환자들은 치매가 있어서 기억을 잘하지 못하거나 또는 가족들에게 상황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고 말을 해도 치매 증상으로 치부되기 일쑤였습니다. 병원장님,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진수가 최영식을 향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전혀. 하지만 진수는 더 이전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한 달 전 박순자 할머니가 병원장실로 찾아가 무언가를 호소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음성은 없었지만 박순자 할머니가 팔에 멍을 보여주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최영식 병원장은 고개를 저으며 박순자 할머니를 내보내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모르셨다고 하시겠습니까? 최영식 병원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수는 수사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김미선, 이정아, 박철수 이 3명을 금품갈취, 폭행, 공갈,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하십시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김미선이 소리쳤습니다. 원장님 도와주세요. 최영식 병원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최영식 병원장, 당신도 범죄 은닉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네요. 같은 시각 강민호 검사도 다른 팀의 수사관들과 함께 병원의 행정실과 원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서류 뭉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압수되었고 그 안에는 의료기기 납품 관련 서류와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강민호가 장부를 확인하자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업체 말고는 다른 업체 약품은 사용하지 않으시나 보네요. 네, 병원장님 지시로.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제보를 통해 파악한 업체였습니다. 납품업체 메디컬의 대표 정민철도 이미 소환 조사 중입니다. 당신들 병원장이 받은 리베이트 규모가 작년 한 해에만 수억이 됩니다. 담당 직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오후까지 계속 이어졌고 진수와 민호는 잠시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수야, 여기 장부 보니까 완전 엉망이야. 환자들한테 받은 병원비는 제대로 쓰지도 않고 시설 개선도 안 하고 다 병원장 주머니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간호 인력도 제대로 충원 안 하고 그래서 환자 학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이건 완전히 조직적인 범죄야. 병원 전체가 썩었어. 두 검사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다른 환자들의 보호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증언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을 파악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검 조사실에는 여러 명의 보호자가 모였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하셔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근데 폭행까지 있었다니. 저희 할머니는 갈비뼈가 2대나 부러지셨어요. 병원에서는 넘어지셨다고만 했는데. 또 다른 보호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진수는 박순자 할머니도 조사실로 모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간의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할머니 용기 내어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증언 덕분에 이 사건을 밝히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수가 진심으로 박순자 할머니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진수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CCTV 영상, 의료 기록, 피해자 진술, 목격자 증언까지 한치의 빈틈없는 기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간호사 김미선, 간호조무사 이정아, 간병인 박철수는 특수폭행, 공갈, 협박, 금품갈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2명에 달했고 갈취한 금액만 해도 총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진수는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의료기관은 환자를 돌보는 곳입니다. 하지만 푸른 소나무 요양병원은 오히려 환자를 폭행하고 갈취하는 범죄의 온상이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입니다. 이런 범죄는 반드시 엄벌해야 합니다. 같은 날 강민호 검사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푸른소나무 요양병원장 최영식을 비롯한 5개 요양병원 원장들을 의약품 및 의료기기 납품 비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특정 업체에서만 납품받는 것으로 엄청난 금액의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그 총액은 지난 3년간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같은 업체로부터 무이자로 각각 10억씩 50억 원을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요양병원 치매 환자 폭행갈취 충격. 의료기관의 추억한 민낯. 환자는 그저 돈벌이 수단. 병원장이 수십억 원의 리베이트 챙겨. 취약계층 노린 조직적 범죄. 검찰 전격 기소.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특히 노인을 모시는 가족들의 분노가 컸습니다. 2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먼저 김미선, 이정아, 박철수의 재판이었습니다. 진수는 검사로서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들은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돌봐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치매 환자로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수는 CCTV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자 방청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희숙 씨가 맞는 장면, 다른 할머니가 머리를 움켜쥐고 주저앉는 장면, 할아버지가 복도에서 쓰러지는 장면. 변호인이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업무 스트레스와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순간적으로 실수를 저질렀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수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석 달간 계속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CCTV를 보십시오. 피고인들은 CCTV 사각지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밤 시간대를 이용했습니다. 이것이 순간적인 실수입니까? 재판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매일 밤이 무서웠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만 나도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평생 이렇게 무서운 적이 없었어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숙 씨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그날들의 기억이 떠오르는 듯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진수가 알면 안 돼요. 걱정해요. 짐이 되기 싫어요. 희숙 씨의 흐느끼는 목소리에 진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으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 그 악행의 당사자들이 지금 저기 있는 저 세 사람 맞나요? 네, 맞아요.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최영식 병원장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강민호 검사가 나섰고 진수도 공동기소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최영식 병원장은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별일 아니라는 듯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 문이 열리는 순간 최영식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신의 사건 담당 판사가 다름 아닌 혜영이었던 것입니다. 최영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영을 바라봤습니다. 희숙 씨의 며느리, 병문안을 왔던 그 며느리가 판사복을 입고 판사석에 앉았습니다. 혜영은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2025 고합 1235 공정거래 위반에 의한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 최영식 출석하셨습니까? 최영식 본인 맞으십니까? 피고인 최영식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되는 묵비권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최영식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다른 4명의 병원장들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받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측 공소사실 낭독해 주십시오. 강민호 검사가 다부진 말투로 공소 내용을 읊어갔습니다. 피고인 최영식의 4명은 요양병원장으로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의료기기 및 약품 납품업체 메디컬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특히 최영식은 자신의 요양병원 직원에 의한 환자 폭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은폐했습니다. 증거가 차례로 제시되었습니다. 납품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리베이트 수수 증거. 특히 메디컬 대표 정민철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최영식 병원장에게 분기마다 많을 때는 한 번에 5천만 원까지 현금으로 전달했습니다. 물론 다른 병원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뇌물로 인해 저희는 당연히 납품되는 모든 것의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오롯이 환자들한테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측 계속하세요. 민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환자 폭행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스크린에는 환자로 보이는 할머니가 병원장실을 찾아가는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팔에 멍을 보여주며 호소하는 모습. 하지만 최영식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손사래를 치며 내보내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환자의 호소를 무시하고 범죄를 묵인했습니다. 병원장으로서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최영식의 변호인이 반론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지 치매 환자의 망상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수는 더 많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호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건이 드러나면 병원 평판이 나빠지고 자신의 비리도 들통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최영식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최영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이 과했습니다. 한 달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먼저 김미선, 이정아, 박철수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미선 징역 5년, 피고인 이정아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 박철수 징역 4년에 처한다. 세 사람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오히려 취약한 치매 환자들을 상대로 폭행과 갈취를 일삼았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엄벌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후 최영식 병원장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혜영은 담담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최영식, 징역 7년 및 벌금 15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은 병원장으로서 환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환자들을 착취하고 부하 직원들의 범죄를 묵인했습니다. 특히 취약한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또한 의료기기 및 용품 납품 비리를 통해 무상으로 10억 원을 차용하고 약품 및 기기, 대금의 15%에 달하는 금액을 리베이트 받은 행위는 의료인의 기본 윤리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남은 인생을 속죄하시길 바랍니다. 최영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가족들은 박수를 쳤고 그 사이에서 진수도 조용히 판결을 지켜봤습니다. 푸른 소나무 요양병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결국 폐업했습니다. 입원해 있던 환자들은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겨졌고 희숙 씨 또한 평판이 좋은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좋으시죠? 여기는 사람들이 친절하구나. 어머니는 저한테 짐이 아니에요. 무슨 일 있으시면 당연히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 알았다. 희숙 씨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같은 병원으로 옮겨왔습니다. 두 분은 다시 친구가 되어 다른 몇몇 할머니들과 병원 정원을 산책하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희숙 씨 아들이 검사라니 든든하네요. 며느리도 판사래요. 참 고마운 일이지. 희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푸른 소나무 요양병원 사건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은 요양시설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했고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요양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CCTV 설치 의무화, 정기적인 환자 면담, 신고 시스템 강화 등의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요양시설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복지부 장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진수는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했고 환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치매 환자는 피해를 당해도 제대로 호소하기 어렵습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첫째, 모든 요양시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보호자가 언제든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환자 대 간호 인력 비율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어기면 엄벌해야 합니다. 셋째, 독립적인 환자 권리 옹호 기관을 설치해서 정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하고 환자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수의 증언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여론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몇 달 후 요양시설 환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진수가 제안한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새로운 요양병원에서 희숙 씨는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치매는 여전했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혜영과 주말마다 찾아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혜영아, 고맙다. 너는 참 착한 며느리야.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되는구나.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평생 진수 씨를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는 진수 씨가 어머니를 위해 살아야죠. 희숙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복이 많지. 이렇게 좋은 자식, 며느리를 뒀으니. 진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매일 새벽에 시장 나가시는 거 봤어요.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그 덕분에 제가 공부할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희숙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한편 납품 비리의 중심에 있던 메디컬도 무너졌습니다. 대표 정민철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회사는 의료기기 납품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정민철과 함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다른 병원장들도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총 5개 요양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병원장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납품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깨닫게 되고 대한병원협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자정 결의를 발표했습니다. 의료기관은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의료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원 운영을 약속합니다. 푸른 소나무 요양병원 사건 이후 1년이 지났고 그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전국의 요양시설에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었으며 보호자들은 적절한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열람을 요청하고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환자 권리 옹호 기관이 설립되어 정기적으로 요양시설을 방문하고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치매 환자도 면담 전문가를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간호 인력 대비 환자 수 비율도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를 어기는 시설은 즉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회 인식이었습니다. 요양시설 선택 시 가족들은 시설의 평판과 투명성을 꼼꼼히 따졌으며 부실한 시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었고 환자를 잘 돌보는 시설은 신뢰를 얻었습니다. 진수는 보건복지부의 요양시설 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고 혜영은 의료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진수와 혜영은 이렇게 환자와 의료인들 사이의 갈등을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노력했습니다. 희숙 씨의 치매는 조금씩 진행되었습니다. 이제는 가끔 진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진수와 혜영은 어머니를 모시고 노량진 수산시장에 갔습니다. 희숙 씨는 시장을 둘러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장사했지. 네, 우리 어머니. 저를 키우시려고 평생 여기서 일하셨죠. 희숙 씨는 예전에 자신이 좌판을 펼쳤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지금은 다른 상인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옆 가게 상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희숙 씨는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지만 얼굴은 익숙했습니다. 저 기억 안 나요? 김춘자예요. 우리 같이 30년 넘게 장사했잖아요. 아, 그래, 춘자 씨. 춘자 씨는 진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 유명한 검사 아들이구만. 유튜브에서 봤어요.
요양병원 사건 해결한 거 대단하더라고.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에요. 희숙 씨가 평생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있네. 자랑스럽겠어요. 희숙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기억은 흐릿해졌지만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은 여전했습니다. 세 사람은 시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생선 냄새, 사람들의 목소리, 활기찬 분위기. 희숙 씨에게는 평생의 삶이 서린 곳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식사를 하기 위해 한우고깃집에 들렀습니다. 평생 일로 여유가 없었고 이제는 정신건강으로 남들에겐 평범한 일상일 수도 있었던 일이 오직 어머니에게는 그동안 쉽지가 않았다는 생각에 진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희숙 씨는 맛있게 구워진 한우를 한 점 한 점 천천히 씹으며 맛보았습니다. 어머니 예전에는 이런 거 사드실 여유도 없으셨죠? 희숙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진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고 혜영은 반대편에서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희숙 씨는 진수와 혜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손에 힘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잡은 아들과 며느리의 손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봄날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셨던 어머니가 이제는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기억은 사라져가지만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진수는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남은 시간이 행복하도록,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항상 곁에서 지키겠다고. 그리고 어머니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